매일 해피한 건 병이에요. 조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병이고 뭐 책장 보고 웃고 이거는 약간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약간 행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케팅이 되고 상업화되다 보면 그냥 어쩌다가 하루 조금 다운이 되고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날이 당연히 있는 게 정상인데 왜냐면 스위치니까. 그렇죠. 그거를 막 너무 드라마타이즈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기 서대문구 행복 100% 이렇게 써 있다. 예, 행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약간 정치적 구호 같은 게 행복이 맞아요. 돼서는 그건 약간 뭐 출발점부터 좀 틀린 거죠. 근데 외향적인 사람이 해피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꼭 만나 뵙고 싶었던 교수님인데 우연치 않게 기회가 돼서 특별 게스트를 모시고 대면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서은국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저 사실은 그 유재석 씨의 유퀴즈를 못 봤는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화제의 인물로 나오셨다고. 그래서 저도 사실 유퀴즈 한번 나가갖고 유퀴즈 동문끼리 한번 제가 특히 이 책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한 8년 전쯤 읽은 것 같아요. 8, 9년 전쯤에 읽은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의학이라는 학문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문과보다는 이과적 성향이 강하고 또 기계론자이기도 하고 유물론자이기도 해서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지식은 없지만 나름의 컨셉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확고한 컨셉을 갖게 되었는데 참 재미있고 또 실생활에도 유용했던 책이었는데 저자를 오늘 인터뷰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교수님이랑 이거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사담을 나눴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왜 심리학을 전공하셨는지를 다시 여쭤볼게요. 저는 원래 다른 걸 전공을 하다가 제가 학부 2학년 때 심리학 수업을 처음 우연히 들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원래 문과생이었는데 제가 심리학 첫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게 시각에 대한 어떤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여러 가지 일루션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적응적인 것이고 또 그게 약간 어떻게 하면 좀 격하게 얘기하면 약간 인간이 약간 생물학적 기계구나라는 어떤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늘 약간 말로서 뭔가를 대충 스토리로 인간을 설명해 왔던 좀 인문학적인 배경과는 좀 다른 어떤 뭐랄까 패러다임으로 사람을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이 저에게 다가온 심리학의 큰 매력이었어요. 제가 이제 아는 심리학 뭐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없지만 되게 이제 요즘 고등학생들은 사람의 심리를 알고 싶어서 심리학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또 교수님은 심리학의 대가신데 눈에 대한 공부를 하시다가 이거에 매료돼서 심리학을 했다는 게 좀 인상 깊은데요. 제가 보니까 교수님이 미국에서 에드 디너 교수님 네, 지도하에서 네. 행복학이라는 걸 전공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행복학이라는 게 없지 않았나요? 없었죠. 없었고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에드 디너라는 분이 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쩜 이 자리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찍어서 가신 거예요? 그렇죠. 이 행복 같은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약간 관심이 사실 심리학에도 거의 없었어요. 에드 디너 선생님이 있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심리학하면 뭐 가령 프로이드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다 프로이드 그렇죠. 칼 융, 그렇죠. 뭐 그러면 약간 갈등, 뭐 불안, 뭐 이런 어렸을 때 그렇죠. 트라우마. 그래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을 도려내는 것에 되게 집중을 했었던 학문인데 이게 한 1980년대 중후반부터 약간 우리 약간 직관을 조금 챌린지하는 약간 연구들이 이제 출몰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면 불안이라든지 이런 걱정이라든지 부정적인 정서를 없앤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행복감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만들어내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와 부정적인 경험들을 뭔가 감소시키는 기제가 독립적이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반대로 한다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게 아니다. 하나의 연속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뭐 계곡이 있어서 얘네는 얘네고 얘네는 얘네다. 그래서 이 불행동 내에서 아무리 뭔가를 선전을 해도 그게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아주 강력한 간접적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심리학 입장에서는 아차 싶은 게 하도 오랫동안 불행 없애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
이쪽 동네에 대해서 지금 아는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가장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이 이 에드 티너 선생님이었고, 그래서 저도 우연히 이제 학부 때 아까 뭐 안 가던 도서관을 우연히 갔다가 이 에드 티너 선생님이 그때 1984년도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이 아마 지금 한 50년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이에요. 옛날에는 논문도 그냥 네. 온라인 사는 게 아니라 아니죠. 책 나오면 도서관에서 묶어놓은 거 맞아요. 복사해서 맞아요. 보고 막 이랬었는데 맞아요. 그때 억지로 숙제하느라고 그 리포트 하느라고 갔다가 그 논문을 뭐 다 읽은 것도 아니고 제목이 아주 간명했어요. Subjective Well-being, 주관적 안정감. 우리가 요새 쓰는 말이 어원이 우리 선생님 논문의 제목이에요. 웰빙.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이다. 그래갖고 이 어린 나이에도 저는 웰빙보다도 되게 뭔가 찡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주관적이다. Subjective. 이게 그렇지. 인간이라는 게 삶이 얼마나 주관적이야. 그래서 상당히 매력을 느꼈고 뭐 긴 얘기 짧게 하자면 그래서 선생님 랩에 가서 행복을 연구하게 되었고 저희 선생님 연구실이 이제 뭐 거의 officially 전 세계에서 행복 연구를 처음 시작한 연구실이었어요. 야 대단하네요. 그런 랩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니. 행운이죠. 네, 행운이었고 저는 약간 아주 주방에서 접시 닦기부터 뭔가 하면서 이 분야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큰 결론들이 뭔지를 되게 소상히 볼 수 있었던 되게 귀한 기회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는 또 이런 책을 쓰게 된 이유는 행복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전해지는 행복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학계에서 견고하게 알고 있는 팩트와 거리가 너무 크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는 그렇죠. 교육을 그렇게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행복이 우리가 매일 행복에 대해 생각하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인생에 그래도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충 중요한 방향을 저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자꾸 이쪽 방향을 자꾸 보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마치 행복이라는 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막 바뀔 수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약간 그래서 넌센스. 금원 응, 뭐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약간 직관적으로 와닿고 뭔가 조금 위안이 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몬스터는 아니지만 이 실체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방해를 하죠. 그런 생각들이. 그 실체를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쉽게 말씀드리고 설명해 싶었습니다. 네. 예.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처음에 좀 매료됐던 게 네. 뭐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다윈 얘기하시면서 네. 이게 우리가 생존과 번식이라는 거를 사실은 행복이 네. 동전 찾기 이거 징징징한 네, 거를 네, 인용하셔갖고 네. 이게 하나의 도구다 생존과 네, 번식에 네, 네. 그렇게 해석한 거는 제가 처음 읽었거든요. 그러실 거예요. 제가 그 동전 찾기 예를 생각하느라고 일주일을 생각했어요. 일주일밖에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되게 결정적인 예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음.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걸 조금 더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생각났던 게 뭐냐면 제가 공부를 마치고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알죠. 교수 생활을 했었어요. 유시 얼바인 예, 계셨죠. 그래가지고 페니어도 받으셨죠. 네, 그럼 왜 우셨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유시 얼바인 너무 좋은데 거기.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 제가 바닷가에 가끔 산책 가면은 거기 되게 할 일 없는 분들이 이렇게 동전 찾기 가지고 네, 다녀요. 진짜 하죠. 네, 뭐 제가 금속 탐지기, 뭐 반지 찾으려고. 네, 그렇고 맞아요. 저게 괜찮은 예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책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많은 분들이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뭐 행복을 위해서 산다. 뭐 나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러는데 그게 사실은 긴 장구한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행복을 너무 거창하게 지금 뭔가 포장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의 철학자들이 어떤 뭐 구원 혹은 뭐 행복 이런 레벨에다가 행복을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창한 무슨 인생 프로젝트인데 그게 아니라 행복의 뭐랄까 포장지를 다 뭐 벗겨내면 우리가 행복을 약간 혼란스럽게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행복의 본질은 한마디로 플레셔러블한 경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좋다라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스위치를 그 경험 자체와 혼돈을 해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령 무슨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가져서 플레저를 느끼는데 돈은 스위치일 뿐이고 그렇죠. 항상 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배고플 때 무슨 갈비탕이 행복이다 맞는데 배가 부를 때는 갈비탕은 행복이 아니라 이건 음식 고문이잖아요. 그렇죠. 할머니가 계속 주면 이제 그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수단과 이 스위치와 행복의 본질인 오 되게 좋은데? 라는 경험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혼동했고 그렇죠. 오히려 목표로 그렇죠.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스위치들을 자꾸 어떤 행복의 어떤 목표화하는 우리가 약간 조금 혼돈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여기 되게 특이한 게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도 또 생존과 번식을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여기에 이제 사회성이란 개념을 함께 또 넣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읽다 보니까 네. 결국은 사람이다. 네, 라는 네, 게 네, 되게 돼 있는데 시카고 대학 카시오프 교수 팀의 연구에 의하면 네. 현대인의 가장 총체적인 사망 요인이 사고나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다라고 네. 했고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네.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마 호모사피엔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어떤 뭐랄까요 지식 한 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생존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말미잘이나 인간이나 새나 약간 그 수단과 전략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랬을 때 호모사피엔스의 특성이 뭐냐면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지구를 정복하는 어떤 정복자가 되기도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타인을 뭔가 수단화해서 어떤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유레카가 온 게 아주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많은 지금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 혼자 저 맘먹어서 못 잡지만 왜 그걸 나 혼자 잡지? 우리 10명이서 잡아서 고기를 나누자. 이거는 약간 혁명적인 생각이었고 5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나온 소수의 무리가 그렇죠. 전 인류를 그렇죠. 형성하게 정복을 된 거다. 하게 된 거는 그래서 이런 하버드 윌슨 같은 생물학자는 인간의 지구 정복을 한마디로 그의 유명한 책이 그냥 한마디로 소셜 컨퀘스트다 이렇게 단정을 할 정도로 결국은 사회적 정복이다. 그렇죠. 사회적 정복이죠. 우리가 혼자서 다룰 수 없고 또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를 여럿이서 협력을 해서 한다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또 그 과정에서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덤바 같은 지금 이 옥스퍼드의 이런 이제 고고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뇌가 왜 이렇게 커졌느냐에 대한 학설도 그래서 완전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뭐 불을 피워가지고 무슨 문명 이게 아니라 바로 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지능이 필요한 거는 인간이 우리가 제일 머리를 많이 쓸 때가 언제예요? 뭐 이렇게 인간관계? 그렇죠. 사람 네네. 마음을 읽을 네. 때. 근데 사람이 결정적인 툴이 됐는데 그러면 내가 낯선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등등을 하면 제 말을 내가 지금 믿을 수 있어 없어? 약간 뭐 우리가 연애할 때 밀당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제대로 읽은 자와 그걸 자꾸 놓친 자는 결국은 호모사피엔스에게 있어서 타인의 의존도가 너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미스리딩을 하는 애들 나갔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선택으로 그런 걸 잘하는 그렇죠, 사람들만 남고 그렇죠, 네안데르탈린도 그렇죠, 아웃. 그렇죠. 이러다 그래서 보니 그의 증거는 인간이 큰 한 2, 30명 되는 무리에서 물론 고고학적으로 러프한 증거입니다만은 살다가 우리가 이제 점점 커지면은 100명, 150명이 되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마음 읽기가 더 중요해지는데 결정적인 거는 인간의 되뇌 피질이 요만하다가 갑자기 빵 터지게 커진 그 시기가 바로 호모사피엔스가 100명, 150명이라고 하는 더 큰 그룹을 속에서 사는 시기였다고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상당히 말이 좀 되는 것 같고 그건 거의 요새는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거의 정설로 있습니다. 사람의 뇌가 커지는 이유는 이유가 소셜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네, 결국은 생존과 번식, 짝짓기를 위한 네, 도구인데 네. 사회성을 이루는데 좀 필요한 그렇죠. 하나의- 우리가 생존이랑 번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가장 압축적으로 최종적인 단어를 찾다 보니 이제 그런 거고 그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큰 구름이 매달려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침에 양치하면서 이 생존과 번식을 매일 생각하면서 양치하면서 이거 번식을 어떻게- 맨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있죠. 있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 잘 못해요. 그렇죠. 이게 역설적이지만 그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나도 모르는 프로그램되어 있는 어떤 단어의 레이블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굉장히 그 밑에 많잖아요.
그랬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경우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어야 되고 그래야지 리소스를 얻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지 뭐 재생산의 어떤 문제에 대한 확률도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계속 모든 발자국에서 걸리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타인과의 관계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또 뭔가 인정을 받아야지 내가 생존과 재생산의 결정적 수단이 되는 가령 높은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타인과의 관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가 결국 자기 생각하지 않지만 이 큰 문제랑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얘기하는 무슨 자아성취라고 해서 인간이 산다. 이것도 지금 약간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예요, 사실은. 다 뒤집으세요. 어. 원래 인간의 최종적인 그건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그렇죠. 오랫동안 배워왔는데 요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거든요. 교육학의 근과 억조예요. 교수님 약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학 전공하신 분들이. 근데 그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이 책을 네, 읽고 저도 그건 약간 아니다. 왜냐하면 자아 성취를 했다고 합시다. 이거 뭘까요? 노벨상을 타요. 엄청난 자기 성취죠. 그러면 이게 과연 아까 얘기한 생물학적 문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내가 자아 성취를 하면 도움이 되죠. 어마하죠. 뭐 따르는 여자가 많을 테니까. 많고 사회적 인정도 받고 강의를 한 번 해도 그냥 100배를 받을 거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어서 그걸 머리를 굴려가면서 그런 이득이 있으니까 내가 노벨상을 받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아주 정교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스탠딩 하고자 하는 특히 수컷의 모티베이션은 이런 것과 직결이 되는 거고 아웃스탠딩 하는 무대가 상장들이 뭐 노벨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메달도 있고 그렇죠. 뭐. 메달도 있겠으나 거기서 중간에서 그냥 나는 자족한다. 괜찮아. 나는 그냥 가난한 화가가 될 거야. 이런 친구들은 되게 멋진 영화 소재가 됐을지 몰라도 진화의 여정에서 그런 친구들은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약간 위험한 발언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이런 것도 결국은 생존과 재생산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자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짜증나실 것 같아요. 이거 쓰신 책 이후에 한 10만 번쯤 들었을 질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사실을 이 개정판 끝마무리에서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근데 우선 뭐 어떻게 하느냐보다 뭐가 안 되느냐부터 말씀드리면 마음 먹기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책에는 그렇게 많이 써 있잖아요. 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뭐 선한 마음을 품고 이러면 그게 목사님 밥줄 끊는 거예요. 잘못하시면. 그렇죠. 그거는 그런 분들은 교회를 가야 되는 거고 뭔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일을 하려면 감정은 이게 아직도 거의 2000년 동안 심리학이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남아있는 뭐랄까요? 생각의 관습인데 비과학적인 관습. 그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 되게 어떤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잖아요. 인간은 되게 약간 기계 같기도 하지만 마인드라는 것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인간의 감정과 정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니? 이게 뭐 데카르트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때 그렇죠. 무책임한 답변이 뭐였냐면 몸은 약간 기계처럼 돌아가는데 마인드는 somebody 뭔가 어쩌면 내 안에 작은 나가 내가 뭔가 만드는 신비로운 존재 같은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약간 호미온클러스 같은 뭐 약간 극미인 이런 얘기도 하고 보는 것도 지금은 다 그렇죠. 광자가 가시광장이라는 거 아는데 선생님 책에도 안에서 불이 나와서 보는 걸로 옛날 사람 생각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감정이나 인간의 신비한 경험을 만드는 출발지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내 안에 있는 신비로운 썸띵이 만든다라는 생각을 오래 해왔고 되게 지금 우리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직도 무슨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얘기는 그 전통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바뀐다라는 건 이 안에 있는 어떤 여성한테 들어가서 얘랑 차 마시면서 설득을 해서 우리 내일부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러면 마치 될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사실 얘기예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빛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과 감정도 사실 똑같거든요. 출발은 뭐냐면 외부의 자극이 뭔가 도미노처럼 쳐가지고 내가 그 변화에 적합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곰이 있으면 적합한 반응이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망가기에 적합한 반응은 공포잖아요. 그래서 공포라는 게
도미노가 시작은 어디예요? 곰이에요. 따다다닥 해가지고 공포가 켜지면 사는 건데 이게 잘못 켜진다. 곰인데 즐거워. 이런 애들은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이게 정확한 도미노가 켜지는 것 그게 감정인데 출발점은 곰이죠. 그래서 얘를 좀 즐겁게 키기 위해서는 내가 얘 안에 들어가고 얘랑 티타임을 가지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가 아니고 그것보다 인풋들을 뭔가 바꾸거나 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풋을 실제로 나를 좀 즐겁게 해주는 그렇죠, 걸로. 그렇죠, 네. 그렇죠.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사실 인간을 즐겁게 해주는 게 그렇게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었어요. 사람. 왜냐하면 사람이 나의 생사를 가르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개와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유지하고 하는 것, 특히 또 이성,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뇌는 사실은 그런 생존에 필요한 자원들을 헌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혀에 여러 가지 5가지 맛을 보지만 이거는 사실 내가 입에 뭘 넣었을 때 이거 삼켜 말어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감정은 일종의 표현하자면 세상을 맛보는 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안 좋아 그러면 감정이 이 혀가 어떤 느낌을 줘야 되냐면 공포를 줘야 되고 뭔가 되게 생존에 지금 되게 기회가 있어 찬스야. 공포가 아니라 이때는 쫓아가. 이게 바로 쾌예요. 즐거움. 그래서 그 쾌 중에 으뜸은 휴먼 비잉이에요. 인간이. 휴먼 비잉. 예. 그리고 이성. 이성. 네. 좋은 건 휴먼 비잉 이성과 함께 맛있는 식사. 그렇죠. 식사까지.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사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벨상을 탄다든지 아니면 뭐 위대한 정복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라도 독재자가 된다든지 이 이유가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떤 생존으로서 재생산으로서 유리한 고지를 참여하는데 근본적인 마음이 나는 그렇게 인지하진 않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을 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 책에도 있지만 돈은 어떤 수준 이상이면 그 이상은 얼마나 행복의 효용성을 높이지 못한다라고 돼 있지만 최근 연구가 보니까 50만 달러 넘는 슈퍼 리치들은 아주 행복하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거 보셨을 텐데 여기 개정판에 없는 거 보니까 정설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아니 그런 사실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들 좀 하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은 다 그게 무슨 와튼스컬 이런 분들이. 근데 저는 까놓고 얘기하면 눈속임이라고 생각해요. 통계적인.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그래프를 제시할 때는 우리 그래프를 치면은 Y축인가 X축 밑에를 돈이라고 하면 행복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래서 쭉 올라가면 10,000불, 100,000불 쭉 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 이런 분석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돈이 필요 없거나 불행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로 얘기하면 돈이라고 하는 종목이 가져다 주는 행복은 맥시멀리 가난할 때고 이걸 지나면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죠. 어떤 기회 비용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일관되게 중요한 거는 사람인데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어떤 주장에는 대부분의 경우 돈과 행복이 올라가는 선을 우리가 약간 시각적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지금 접히거든요. 플라토. 플라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리고 물론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 50만, 100만을 가면 조금씩 몇 미리씩 올라가요. 그런데 이걸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X축을 로그화해요. 로그화하면 그래서 이걸 압축을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이게 거죠. 올라가던 게 이렇게 플라토가 밀려서 올라가죠.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그래프는 조작할 수 그렇죠. 조작이라기보다는 그래. 그렇죠. 뭐라 그래? 매니플레이. 약간 드라마타이즈 하는 거죠. 네. 근데 요지는 100억을 버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요지는 그겁니다. 왜 그렇게 쉽지도 않은 일에 뭔가 헌신을 하면서 갈아넣는 거죠. 보면. 그렇죠. 그것보다는 그 노력과 시간에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 게 훨씬 행복에는 인크리스하는 확률이 높은데 약간 아둔한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하는 것보다 선생님 책에 보면 새로운 경험을 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래서 혹시 그런 기사를 읽으셨으면 밑에 이제 연구진이 어느 대학 소속인지 이제 경영 아마 와튼이나 뭐 이런 경영 시카고 뭐 이런데
거고 아마 심리학은 아닐 거다. 이걸 좀 왜 돈이 그렇게 현명한 투자가 아니냐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더 제일 결정적인데 돈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뭘 살 때도 있지만 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self-sufficiency. 우리말로 자기 충만감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돈이 생기면 사실 인간에게 늘 생존에 필요했던 게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야 음식도 우리가 좀 빌려서 먹고 등등을 했는데 이 사람과 친구가 해주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기능적으로 또 하나의 자원이 등장을 하는 게 사실 돈이거든요. 너무 쉽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럼 돈이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배고프면 맨날 친구한테 구걸해서 그냥 떡 하나 줘. 내가 다음에 줄게 이랬는데 돈이 있으면 쿠팡이츠가 있잖아요. 왜 저한테 구걸을 해? 친구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래서 실제로 자기 충만감, 더 크게 얘기하면 오만감 같은 게 생긴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돈에 대한 저말을 살짝만 해도 실험이 재밌는데 이런 왜 컴퓨터 스크린세이버에 옛날에 돈 날라다니는 거 기억나세요? 네네네네. 실험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잠깐 너 실험하기 전에 잠깐만 앉아 있어. 그러고 3분 앉혀놓고 딴 실험인 척하면서 스크린세이버에 돈 날라다니는 걸 보여줘요. 다른 조건에서는 물고기. 그런 다음에 본 게임을 들어갔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 3분 동안 돈을 본 애들은 뭔가 협력을 하는 과정에 안 하려고 그러고 도움을 안 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도움을 받으려고도 안 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스스로 고립을 시키는 그렇죠. 경향이 왜? 자기 충족감. 나면 충분해. 근데 이게 왜? 행복과는 그렇죠. 엄청난 딜레마냐면 행복 전구를 키는 가장 확실한 스위치는 사람인데 사회적 관계. 그렇죠. 이거를 경시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이게 제가 우려하는 지금 약간 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인생은 독고다이아라고 요즘에 말하는 젊은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 선생님 책을 보면 우리가 행복한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 사회성,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선생님 설명해 주신 거가 자세히 나와서 저는 한국 사회가 진짜 그런 면에서는 너무 물질주의적 네. 되면서 위험한 게 너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아니라 실제 통계가 이제 2010년도 저희가 뭐 논문도 썼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가장 중시하는 세계 2위국이에요. 1위가 중국인가요?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 걔네는 지금 밥을 못 먹는 사회보다 한국은 이런 문항이 있어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목적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다. Yes, no. 여기서 yes를 찍는 퍼센테이지가 한국이 지금 거의 제일 높아요. 옛날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쪽인지 몰라도 돈보다 소중한 게 많다라는 의견은 그렇죠.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특히 한국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복잡한 문제죠. 근데 뭐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이게 약간 중국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일본도 좀 그렇고 공통점이 지금 뭐냐? 싱가포르도 좀 그래요. 되게 메말랐다고 감정. 메말라기도 하지만 유교적이고 수직적인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알게 모르게 어떤 메시지를 접하면서 살게 되느냐? 행복은 서브젝티브하다 그랬잖아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험이야. 선생님이 이런데 처음에 읽으셨던 논문 서브젝티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교적인 사회가 나쁜 것만은 있는 건 아니지만 단점은 뭐냐면 우린 계속 어떤 피드백을 받냐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네가 어떻게 경험하고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이 네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야. 그러면 껍데기를 뭐랄까요? 단단하게 만들고 있어 보이게 만들려면 거기에 매우 중요하게 필요한 수단이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 집은 강남이 어디 난 살고 이거는 내 라이프의 경험이 아니라 나는 그 큰 집에 들어가고 맨날 울어. 그거 그냥 안 중요해. 큰 집에 사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남들이 강남 어디 산다고. 그렇죠. 그래갖고 만사를 어떤 겉포장에 과하게 뭔가를 중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산물이 저는 물질주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물질주의적 가치를 굿라이프에 있어서 물질적 부유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문항에 굉장히 강하게 역시 싱가포르에서도 동의하거든요. 저희 자료를 보면은 그래
이런 국가들이 뭐냐면 항상 어떤 타인의 사회적인 평가, 이 잣대를 바탕으로 나의 삶의 존재감을 자꾸 확인하는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에 되게 익숙해진 사회에서는 일어나는 되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행복을 하기는 사실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이게 법은 아니잖아요. 뭐 안 그러면 우리가 감옥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무시해도 되는. 그래서 용기를 내야 돼요. 근데 계속 재미난 건 뭐냐면 저는 뭐 대학원 수업도 하고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대화를 나는 같은 한국 분들이 다 절대 공감해요. 맞다고 그러고. 맞다고. 그런데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그 어떤 좋은 흐름에 차. 일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깨고 나오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고 그거를 중시하는 사회의 문화가 사실 행복감이 높아요. 별게 아니라 이런 스칸디나비아 우리는 약간 환상을 갖고 있는데 걔네들이 무슨 되게 뭐 노르웨이, 덴마크, 뭐 핀란드 그렇죠. 이런 데. 뭐 복지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러면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워낙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스칸디나비아가 그렇고 니네 왜 이렇게 행복하니? 그런데 여기서 코미디가 뭐냐면요. 정작 스칸디나비아가 아닌 사람들은 얘네들이 왜 행복한지를 지네 마음대로 단정을 했어요. 니네 잘 살고 뭐 보험이 뭐 복지제도가 복지가 잘 잘 돼 돼 있고 있고. 그런데 정작 이 스칸디나비아에 가령 뭐 덴마크의 사회학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no. 니네가 자꾸 그러는데 내 말 좀 들을래? 그게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가 아주 특출나다. 스칸디나비아는 1. 개인주의. 건강한 개인주의. 그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랑 다른 다르죠. 거잖아요. 각 개인주의라는 건 각자의 어떤 선호와 가치관을 존중. 평가하지 않고 그냥 존중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혀 안 돼 있는 사회는 뭐냐면 줄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삐뚤어진 애들 다 다시 세워야 되고 넌 이리로 다 가. 이게 초집단주의적 사회의 특성인데 이게 사실 약간 한국이거든요. 이런 데서 강하죠. 자유도를 느끼기 어렵고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어떤 표준화된 그림에 맞춰서 그것들을 끼워 맞춰서 학벌이고 이걸 갖다 끼워 넣어야 되고 이런 것이 뭔가 와해되고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니? 그것보다는 살면서 각자 좀 다르지만 어떤 경험들을 좀 리치하게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니? 라는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서서히 좀 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뭔가? 두 번째는 fellow human being, fellow. 이게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패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닥치는 fellow human being, 전철에서 부닥치고 편의점에서 부닥치는 fellow human being에 주변. 대한 무한한 trust. 신뢰, 사회적 신뢰. 신뢰죠.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개가 사실 한국 지금 제일 낫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아주 낮지는 않은데 우리나라가. 네. 근데 뭐 아주 높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또 개인주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배척하고 벽안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렵네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렵죠. 근데 신뢰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간을 내주고 뭐 이런 게 지금 아니고 약간 기본적인 일상에서 부닥치는 어떤 다른 타인과의 관계가 막 약간 좀 재밌는데 약간 플레전트한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상에서 딱 우리 집 가족 밖에 절친들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그렇죠. 그리고 경계의 긴장의 대상이 되고 뭔가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주 안 좋거든요. 이게 누적이 되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불행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약간 사회적인 우호적인 태도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게 조금 너무 경직돼요. 경직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어떤 작은 소집단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어떨 때는 심지어 어떤 무례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의 누적은 우리가 다 루즈루즈하는 시츄에이션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책에도 나왔지만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란 힘든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좋죠.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도 살면서 짧은 인생인데 즐겁게 사는 게 참 좋은데 근데 교수님이 딱 써놓은 거 보니까 저 약간 실망했던 게 외향적인 사람이 굉장히 행복하기 쉽다. 그러니까 뭐 좀 조건이 좀 좋다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거 막 진행하고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외향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낯선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해하고 그런데 지금 사회가 돼서 오늘 교수님 처음 뵀지만 또 이분 저자하고 이러시니까 괜찮은데 외향적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여쭤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서 일단 오해 소재, 음. 상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그래서 불행하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매일 해피한 건 병이에요. 조증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병이고 뭐 책상을 보고 웃고 이거는 약간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약간 행복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케팅이 되고 상업화되다 보면 그냥 어쩌다가 하루 조금 다운이 되고 뭔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날이 당연히 있는 게 정상인데. 왜냐면 스위치니까. 그렇죠. 그거를 막 너무 드라마타이즈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 서대문구 행복 100% 이렇게 써 있다면서요. 예, 행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약간 정치적 구호 같은 게 행복이 맞아요. 돼서는 이건 약간 뭐 출발점부터 좀 틀린 거죠. 근데 외향적인 사람이 해피한 이유는 내향적인 사람도 충분히 해피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행복책 같은 건 사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요 책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행복에 관한 책은. 그냥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약간 넌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외향적인 친구들이 이점이 있는 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 아까 얘기랑 직결돼 있어요. 사람 자주 만나는. 그렇죠. 외향적인 친구들이 뭐 인생을 잘 설계하고가 아니고 외향성의 근원적인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한다면 내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약간 뭐랄까 만성적인 자극 결핍증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티뮬러스를 자극을 자꾸 찾는 건데 제일 재미난 자극이 사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 만나야지. 그래서 만나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하는데 오해를 받아요.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알고.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자극 중에 사람을 찾는 건데 의도하지 않게 그런데 이 뇌가 제일 전구를 많이 키는 게 카메라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자극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해피니스가 높은 거예요. 운 좋게. 그렇죠. 타고나게. 그래서 이 연구가 너무 견고해요. 그래서 저는 행복을 오래 공부하면서 외향성이 제1의 프리딕터다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학계에서도 왜 그런지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을 못 했었는데 저는 이런 진화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게 다 들어맞아요. Why? 걔네들이 이 뇌가 찾고 있는 제일 중요한 리소스인 사람을 자꾸 부닥치기 때문에 켜지는 거죠. 그렇죠. 외향적인 사람은 뭐라도 뭐 조직을 만들고 또 하죠. 오늘 술자리에 만들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내향적인 분들에게 굳이 팁을 드린다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내향적이라서 나는 그냥 집에서 불행하다. 아니 뭐 뜨개질하는 게 제일 좋더라. 안 그래요. 최근 연구를 보면 내향적인 분들이 혼자서 뜨개질할 보다 친구 만나고 뭐 할 때 상승되는 행복의 폭이 되게 놀라울 정도로 외향적인 애들이 사람과 있을 때 상승하는 폭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에 대한 제일 큰 오해가 내향적인 사람은 사람이 필요 없다.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내향적인 사람도 왜 그럼 사람을 안 만나느냐? 요새 나온 논문들을 보면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요. 왜 사람을 만나는 거는 즐거움도 있지만 약간 스트레스적인 그렇죠. 것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있죠. 요 두 가지를 마음속에 저울질을 할 때 내향적인 애들의 특징이 이 스트레스적인 거를 너무 과대하게 평가해요. 그래서 나갈까 하다가 그냥 넷플릭스 보겠어. 이런 선택을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누적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행복에 다운시키는. 그렇지, 다운시키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이 있는데 취소됐다 그러면 기쁜데 또 약속이 취소 안 돼갖고 나가면 또 즐거워지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게 과장된 거예요. 실제 연구를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새로운 만남에 나가서 피곤함이 왜 우리가 공허할 때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귀찮을 때. 맞죠. 그래가지고 아우 씨. 내향적이시죠. 내향적이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가지 말까 하다가 그냥 약속을 해서 그냥 갔다가 오면 저는 그런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올 때는 기분이 좋아져서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기 전에 평가가 과도하게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좀 깨는 훈련을 특히 조금 내향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보시면 내향적인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책에는 워낙 확고한 결과라니까 외향성인 사람이 행복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향성이 그러면 불행하냐?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사실은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컨셉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런 점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MBTI 그러면 질색하시죠? 네. 네. MBTI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 질색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너무 황당한 말도 안 거예요. 되는 거죠. 저도 안 했었는데 여기서 계속 시켜갖고 여기 와서 했거든요. 저도 이거를 분류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검사지를 만든 어떤 분들도 그거 심리학자 아니시죠? 어떤 아줌마와 딸이 만든 거예요. 아, 그냥 일반인 분들이 그냥. 밥 먹다가 황당무계한 스토리죠 사실은. 근데 그분들 돈을 많이 벌었겠네 그러면? 뭐 차려갖고? 나중에 뒤에서 붙은 회사들이 돈을 벌었겠죠. 근데 사위가 사업 수완이 좋았다 그래요. 저도 MBTI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한국에 와서 찾아봤어요 이게 뭔지. 미국에서는 인기가. 저는 성격 심리학으로 박사를 했는데 저는 미국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찾아봤더니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Q&A MBTI에 대한 내용도 교수님 딱 하니까 저도 MBTI 말도 안 된다 이거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게 그랬는데 교수님이 더 이 성격 심리학 연구하셨다니까 정확한 걸 써주셨고 근데 제가 왜 이거 말씀드렸냐면 자기가 E다, I다, T다, J다에 따라 막 자기를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자기를 아는 거 좋은데 E라고 하는 외향성에 대해서 아까 사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꼭 사람을 많이 만나서 해피하다기보다는 E라고 하는 외향성이라고 하는 기질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성격 특질 이런 용어도 다 빼고 사람의 어떤 특성 중에서 행복과 연관된 게 가장 근원적으로 뭐냐. 약간 통계적으로 어렵게 얘기하면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다 그냥 다 빼고 뭐가 제일 마지막까지 걸리느냐 그러면 외향성의 핵심인 어떤 특성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외향적인 애들이 해피한데 그건 뭐냐면 영어로 특히 단어를 뭔가 정하기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 영어로 enthusiasm이에요. enthusiasm. 그럼 우리말은 뭘까? 열정? 이거 조금 약간 열정도 촌스럽게, 약간, 촌스럽죠. 그러니까 식훈동의 반대예요. 그래서 그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그냥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해보자, 맞아요. 먹어보자, 맞아요. 가보자. 네. 이게 행복의 핵심이에요. 언해피니스의 핵심은 뭐가 나오냐면 withdraw예요. withdraw. 뒤로 물러가. 후퇴. 무서워, 하지 마. 철회. 약간 비싸. 야, 약속 아니다. 철회하자. 그렇죠. 네. 그런데 한국 사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안정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거든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불행하고 걱정이 없는 게 행복이 아닌데 약간 뭐랄까요? 자동차로 치면 완벽한 제동장치가 있는 브레이크가 있는 차만을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내 인생을. 그래서 뭔가 밟아서 그렇죠. 나갈 수 있는. 차의 목적은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해피니스는 갈 때 생기는 부산물이에요. 근데 외향적인 애들이 왜 해피하냐? 걔네들은 노상 눈만 뜨면 가요. 도상 밟으니까. 노상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는 덕분에 켜지는 것인데 이게 개인도 그렇고 어떤 문화나 사회가 대표적으로 약간 행복이 낮은 사회의 특성이 약간 withdraw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뭐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약간 문화적인 어떤 우리가 공유하는 어떤 문화적 백그라운드 내에서 백그라운드도 그런 있고, 풍습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있죠. 근데 그런 거를 강조하는 어떤 사회나 개인은 행복감이 높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으로서 배울 수 있는 게 우리가 조금 더 괜찮게 이 삶을 잘 보내려면 해야겠네. 인스지애스틱하게. 해야죠. 네. 그리고 너무 안정지향적인 제가 뭐 요새는 강의할 때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감정이라는 것의 인풋의 시작은 우리 마음속의 유령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어떤 뭔가 자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우리 경험과 세상이 맞닿는 첫 지점이 어디냐면 사실 감각적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뭘 보고 듣고 그죠? 맛보고.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불쾌하다. 이런 거는 누적적으로 행복해지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걸 되게 간과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집에 맨날 바퀴벌레만 있고 그냥 곰팡이만 있고 이런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네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행복한 사회의 또 하나의 특성을 제가 보면 핀란드나 이런 데는 마찬가지고
너무 핀란드 우리가 이럴 필요는 없지만 확실히 차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일상의 별거 아닌 이런 감각적 경험의 가치를 정말로 리스펙트 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뭐를 보느냐, 뭐를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권리야. 이런 사회가 있는 반면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구호, 행복 100%, 뭐 안전, 질서 이런 거를 외치면서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로 하면서 어떤 비극이 있냐면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운전을 좋아합니다. 운전하는 거 뭐 좋아하고 평양냉면도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수도권에서 제일 내가 페이브로 딱 어떤 한 씬을 꼽으라 그러면 영종도에서 송도를 넘어가는 인천대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서 해가 질 때 이 서해 쪽으로 바다 네네. 진짜 아주 네. 멋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죠. 그 맛에 제가 사는데 요새 어떻게 됐냐면 거기에 그 오른쪽에다가 오렌지 통을 1,500개를 세워놨어요. 왜요? 누가 자살했대요. 이게 약간 지금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의 얘기들이거든요. 반면에 제가 요새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노르웨이 가면 이렇게 빙 벽에 있어가지고 계곡 절벽에 이렇게 튀어나온 아주 위험한 내려가면 몇백 미터 떨어지는 이게 관광 명소예요 요새. 그래서 여기 끝에 가서 사진 찍는 게 요새 애들이 하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8시간 등산을 해야 된대요. 토르의 혀 이렇게 별명인데 토르의 혀. 비경이죠. 이 끝에 가지고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사진 찍는 애들이 요새 뭐 점잖게 찍습니까? 막 자전거 앞바퀴도 찍는 애들도 있고 죽어요. 가끔씩 계속 떨어져 죽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폐쇄. 그렇죠. 그래서 폐쇄거나 근데 올라가는 길에 안전장치에 대한 경고문 뭐 하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간 항의도 안 돼.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 최소한 경고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저는 그 노르웨이의 공식적 반응이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였나요? 우리 안다.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무서우면 가지 마. 그런데 그 몇 개의 안전 표시 때문에 이 비경을 망칠 수 없다는 거죠. 인생의 그 한 구조물 번, 자체가. 그렇죠. 이 인생에 한 번 평생 기억할 만한 이 장관을 그런 것 때문에 훼손할 수 없다. 이게 엄청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철학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우리나라. 그렇죠. 이런 것이 안 바뀌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장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를 큰 구호를 조절. 외치면서 통제를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에 기여하는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안전지향적인 태도를 이상화하는 게 그게 뭐가 나쁘냐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데 그건 뭐냐면 타인의 자유도를 억누르죠. 그렇죠. 하지 마. 예. 조용해. 가만히 있어. 이게 그러면서 행복해라. 이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야동 사이트 통제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네, 이게 그렇죠.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되고 카지노로 못 가게 하는 것도 그렇죠. 말이 안 네, 된다고 저 생각해요. 이게 개인적으로 교수님 의견은- 초등학생을 다루듯이 하는 사회 이거는 넌센스죠. 너무나 지나치게 뭐 하면 안 된다 이거 안 어른들한테. 그래서 조금 아쉽다마니 한국 사회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있죠. 예. 그런데 또 너무 비관적인 게 아니라 저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한국에 갈래 그러고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UC 얼바인 가봤거든요. 좋죠. 너무 거기 좋죠. 너무 좋은데 너무 왜 좋죠. 오셨어요? 미국에서 세브란스보다 연세대보다 좋은 것 같은데 생각해요, 혹시?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말렸어요. 연세대학교 그쵸, 좋은 다 학교지만 첫째 연세대학교 제 모교여서 갔어요. 그거야 당연하고. 그런 것에 약간 짠한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일상의 작은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평양냉면 같은 거는 미국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평생 이런 거를 이게 하나의 예시지만 네네. 이런 구체적인 즐거움들을 다 내가 희생을 하면서 물론 그 더 많은 논문을 쓰고 했겠으나 이런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점은 이런 우리의 약간 행복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일단 안전하고 하고 먹을 거 많지 많고, 뭐 사실은 깨끗하고, 바다가 있지 바다 있지. 이런 것들 하나도 인조해하지 않고 한 2시간만 가면 멋진 바다가 있죠. 한두 있죠. 시간만 가도.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인조이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간 경쟁 구도에 꽂혀가지고 무슨 약간 시합하듯이 인생을 살면서 네. 이런 거를 즐길 수 없게 스스로 만든다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책에도 한국인한테 딱 하나 삶에 대해 쓰라고 그랬을 때 시험이라고 쓴 거에 대해서 예. 가슴 아프다. 그죠? 예, 맞아요. 그런 거. 저도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예. 야 이게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개선의 여지는 있는 거죠, 선생님. 아마도 해야죠. 해야죠. 예. 이 책 좀 많이 봐서 개인주의적으로 좀 자유롭게 이거 경험할 수 있는 사회가 하나씩 하나씩 좀 시나브로라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외향적이지 않아도 내향적이라도 행복할 수 있고 외향적인 건 그냥 좋은 거예요. 사회적 관계에 우리 이거 중요하다는 거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 수많은 예시 그리고 연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를 억눌러 왔던 거 철학적 너무 도덕적인 그런 억눌러 왔던 걸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의과대학에서 막 공부하면서 저도 약간 물질론적이고 기계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정말 재밌었고 이 책은 그것도 8년 전에 지금은 이렇게 스토리를 짜는 책들이 꽤 나왔어요 요즘에는. 네. 근데 옛날에는 제가 생각으로는 이 책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이 뇌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은 처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이번에 새롭게 판을 나왔는데 여전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교수님 MBTI 싫어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MBTI에 꽂히는 거 보면 아마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넘버원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앞으로 읽을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는 뭐 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올해도 행복에 대한 학부 수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애들이 잔뜩 기대하고 수업을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수업 들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럴 일 절대 없다라고 첫 시간을 시작하거든요. 수업을 듣는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훨씬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저도 이 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행복의 어떤 지금 비법이 있다는 게 아니라 비법은 없어. 이게 최소한 뭐가 행복의 본질인지 아닌지 또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막 도인처럼 막 마음을 정화하고 이래가지고 행복해지겠다라는 되게 좀 비과학적인 우리 어떤 노력과 시간에서 좀 자유롭고 좀 더 그래도 확률적으로 행복에 좀 근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소한 이 배를 좀 옮기는데 방향을 조금 그래도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 재밌어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원효대사의 그 해골물에 대해서 진실이 여기 이제 교수님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저 제일 웃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아주 재밌는 책이니까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하게 해주셔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